나주 읍성의 서문인 서성문 밖에 위치한 나주시 경현동. 정계청의 집안은 고려 말부터 대대로 이곳에 살았다. 10대 후반 배움을 위해 먼 길을 떠난 정계청. 그가 스승으로 삼은 이는 황진이의 유혹을 뿌리친 일화로 유명한 화담 서경덕이다. 서경덕은 중국의 북송 성리학을 조선에서 독창적으로 집대성한 성격이 큽니다. 그 박학, 잡학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즉 백화사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상공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성리학을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를 이렇게 이제 절충하는 이제 그런 삼교 회통적인 성격도 가졌던 것이죠. 한평군 엄다면 제동마을. 정계청이 40 무렵에 정착해 제자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낸 곳이다. 마을 한귀퉁이에 있는 한 폐가 바로 정계청이 지은 유남정사가 있던 터다. 지금은 비록 낡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한때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과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다. 나주와 광주 등 인근 여러 고을의 선비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던 마을 진입로는 지금도 제자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경학뿐만 아니라 천문에도 밝았던 정계청은 유남산 정상에 천문단과 혼천의 등의 천체 관측기구를 만들어 천문을 관찰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1940년대에 관련 유물은 모두 도굴당하고 말았다. 이 밖에도 제동마을엔 정계청과 관련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권재 선생님께서는 역술에도 아주 능하셔서 천문단에 앉으셔서 역병들이 돌 때 역병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답니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권재우라는 부적을 붙이면은 그 소는 아주 건강하게 또 살도 잘 찌우면서 자랐다는 그런 일화를 저희 한평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선조 7년 전라감사 박민원이 예경과 역학의 조예가 깊은 선비라며 수정에 천거하는 등 정계청의 명성은 조정에도 알려졌다. 1575년에는 미암 유희춘이 주관한 일종의 국책 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미암 유희춘 선생이 은퇴하셔가지고 다망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때 임금으로부터 유교의 아주 가장 기본 경전을 우리말로 토를 달고 번역하는 그런 사서토석이라고 하는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권재 정계청이 미암 유희춘 선생의 종사관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사서토석이란 유교 경전인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토시를 다는 것인데 정계청은 대학 토석을 담당했다. 정계청의 대학 토석을 본 유희춘은 미암 일기에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주 목사 유몽정의 추천으로 나주 향교 훈도도 잠시 지냈지만 관직에 나가는 것은 한사코 고사했던 정계청. 그는 생애 대부분을 향촌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데 전념했다. 60세의 나이에 곡성 현감을 지낸 것이 유일한 벼슬살이었다. 그러던 1589년 10월 정계청의 운명을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전라도의 정여립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황해 감사의 비밀 장계가 선조에게 올라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귀축 옥사의 시작이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산속의 섬이라 불리는 전북 진안의 죽도. 정삼품 수찬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정여립은 이곳에서 대동기를 주식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계원들은 이 일대 천반산성을 거점으로 활쏘기 등의 무예도 꾸준히 연마했다. 이들은 정말로 왕조 체제의 전복을 꿈꿨을까?
1587년 전주 부윤이 외구 토벌에 정여립의 도움을 요청한 기록만 보더라도 대동계는 적어도 비밀 결사는 아닌 실체가 드러나 있던 조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모의 수계로 지목된 정여립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정여립은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박학하고 재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 세습과 그 사대주의를 갖다가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그 중국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가 있는데 보통 주자 성리학자들은 총나라를 정통으로 하는데 이 정여립은 위나라를 갖다가 이제 정통으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공사천과 서울의 금고법을 혁파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혁명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여립을 체포하기 위해 관군들이 도착하면서 절경을 자랑하는 죽도는 삽시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정여립은 영모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자결했고 결국 모반 사건의 진실은 미스테리로 남게 됐다. 정여립 사건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이다. 둘째는 조작이다. 셋째는 사실인데 서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확산시켰다. 그 가운데서 조작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죠. 첫째, 전라도 사건이 황해도에서 접수되었다는 거죠. 둘째는 정철의 사주에 의해 서인계 젊은 선비들이 동인들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는 점. 선조 중기 사림 세력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한 채 양보도 없는 치열한 대립을 벌이기 시작했고 기축옥사가 시작될 즈음엔 동인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서인계 젊은 선비들이 동인으로 속속 전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인의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학계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서인에서 동인으로 전향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여립이었다. 선조는 서인의 거두 정철을 위관으로 임명해 모반 사건을 조사토록 지시한다. 일단 정여립의 집에서 문서와 편지들을 모두 압수해 샅샅이 검토한 정철은 그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들였다. 잡혀온 자들은 예외 없이 곤장과 같은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 정계청 역시 정여립과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되어 체포되고 만다. 특히 편지에 정여립의 도를 칭송하는 내용이 있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다. 고견을 가지고 계신다. 참 고형은 참 훌륭한 공부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게 당시 편집글의 의례 문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조가 정여립이 이렇게 고명하다고 이런 평가를 내린 이 정계청은 좌시할 수 없다. 결국 이 일로 혹독한 문초를 당한 정계청. 조사를 받고 혐의는 곧 풀렸지만 이번엔 정철이 정계청이 지은 절이 청담변이라는 글을 문제로 삼았다. 후대에 간행된 정계청의 문집, 우등록에 문제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후한대의 절이와 남북조 시대의 청담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유교의 기본 그 원칙과 그 다음에 그런 예법에 맞지 않는 절이는 성인의 도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었죠. 근데 결국 이것을 갖다가 정철은 무조건 절이를 갖다가 반대한 걸로 배척한 걸로 그렇게 그냥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정계청은 단서를 달았는데 정철은 무조건 그 앞에는 거두절미하고
그 절이를 갖다가 배척했으니까 이것은 배절이다. 유학 자체를 갖다 부정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갔던 것이죠. 정철은 정계청의 글에 배자를 넣어 배절의설로 몰아붙였고, 유교 이상 국가를 추구하는 조선 사회에서 이 같은 혐의는 치명적이었다. 결국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지금의 아우지 탄광이 위치한 함경도 경원 아산보로 유배된 정계청은 모진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악화돼 결국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우리 국문학사의 빛나는 이름,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 환벽당과 시경정, 송강정 등 남도의 누정을 중심으로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긴 그의 풍요 생활은 정계청을 위시한 호남의 동인계 선비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혹시 이러한 지역 내 갈등이 정계청의 죽음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을까? 호남에서는 정철과 정계청은 라이벌 관계에 있었었죠. 서로가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계청 같은 경우 어떤 비판까지 하냐면은 정철이 그 주색에 빠져갖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호도한다, 잘못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던 거죠. 화순군 앵남리에 위치한 광산 이씨의 사당인 오현당. 사당 부근에 줄지어 늘어선 비석들 중에는 기축옥사 때 희생된 동암 이발과 남계 이길 형제를 추모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동인의 영수이자 정철과 오랜 앙숙관계였던 동암 이발. 정여립 사건이 터지자 그가 평소 정여립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서인계 관료와 선비들의 고변이 잇따랐다. 또 우리 지역의 하나 큰 쟁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암 이발은 문과 장원급제자죠. 또 중앙에서는 이제 동인계 뭐 영수급이죠. 아마 그분이 사셨으면 아마 임진왜란 때 총참모총장을 아마 하셨겠죠.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서해 유성룡이 이제 했지만 그 장형을 받죠. 장배라고 그러죠. 장배형이라고 그래요. 얻어맞고 이제 유배를 가죠. 걸어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걸어갈 수가 없죠. 유배 권장 엎을서 놓고 때리면은 여기 뼈가 이제 이렇게 물러져 불죠. 그러면 걸을 수가 없죠. 조선시대의 장형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형벌이었다. 결국 이발과 이길 두 형제 모두 곤장에 맞은 후유증으로 죽고만다. 뿐만 아니라 이발의 광산 이씨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팔순이던 이발의 노모와 10살짜리 아들에게도 가차없이 형이 시행됐다. 훗날 기축옥사 희생자들의 신원을 요구하는 동인계 관리나 선비들의 상소를 보면 이러한 희생의 배후가 바로 정철이라고 하나같이 지목하고 있다. 정철이 사적인 감정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연루시켰다라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사 자료, 원천 자료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돼 가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후대에 작성된 자기 변호성 자료만 무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진실을 캐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과연 왕조 사회에서 국왕인 선조의 비호나 묵인 없이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지만 이것에 대한 확증도 없다. 기축옥사 당시 가장 어이없이 죽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라도사를 지낸 조대중이다. 당시 지방을 순시하던 중 아끼던 관기와의 이별을 슬퍼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정여립의 죽음을 슬퍼해서라고 와전되어
억울하고 어이없이 죽고 말았다. 조대중의 억울한 죽음은 또 다른 엉뚱한 희생을 낳을 뻔했는데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당시 정읍 현감 이순신이었다. 그래서 이제 정열입과 어느 정도 이 조대중이 치는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안 수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순신 선생의 편지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순신 선생하고 두 사람 친한 사이였어요. 또 조대중을 비워온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참인데 무인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인은 당판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서로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사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언급된 희생자만 수백 명이 넘는 기축옥사. 특히 이 옥사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다. 미중의 대전쟁을 목전에 두고 어이없는 인재 손실과 국력 낭비를 한 셈이다. 또한 일설에는 기축옥사의 희생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전해지는데 희생자의 거의 대부분이 호남에서 나왔다. 전라도 엘리트들이 정예립 사건으로 대거 목숨을 잃습니다. 동인은 모반을 했다고 하여 목숨을 잃었고 서인은 무고를 했다가 하여 목숨을 잃었고 후대에 신원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 우리 스승님 죄 없이 죽었으니까 죄를 풀어달라. 신청을 하면 신청한 대로 다 또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심사해야죠. 엄청난 국론 분열, 국력 소모를 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건, 이것이 바로 정예립 사건이다. 옛 남광주 역사에서 서방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광주 필문로. 필문이라는 이름은 조선 전기 예문관 제학을 지낸 이선제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광주에서 향약을 최초로 도입하기도 한 그의 부조묘가 남구 만산마을에 세워져 있다. 부조묘 앞에는 이선제가 직접 심었다는 왕버들 나무, 일명 괴고정수가 서 있다. 현재 광주시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이 나무에는 기축옥사 당시 그의 후손인 이발 등이 목숨을 잃자 말라 죽었다가 1694년 이들이 누명을 벗고 신원되자 다시 되살아났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선조 말기 동인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정계청에 대한 신원운동이 활발해졌고 마침내 광해군 때인 1616년 역적의 누명을 벗게 된 그를 추모하며 제자들이 세운 서원이다. 그러나 인조 반정으로 서인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1657년 서인 송준길의 상소로 자산서원은 또다시 회철되고 만다. 이에 당시 남인의 거두였던 윤선도는 국시소라는 상소를 올려 서원 철폐 부당함을 강하게 역설하기도 했다. 중앙에서 남인과 서인 중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회철과 복설을 반복한 자산서원. 이곳이 조선 후기 당쟁의 최전선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계청은 학문적으로 북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광해군 때 북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곧바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정계청의 서원인 자산서원을 갖다가 이제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결국 인조반정원에서 이제 북인 정권이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북인들은 이제 남인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서인들은 이 남인의 또는 그 이전에 북인의 이 대표적인 서원이었던 이 자산서원을 갖다가 이 곱게 보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회철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다시 복설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됐던 것이죠.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우등록 목판. 숙종 때 정계청의 문집인 우등록을 인쇄, 보급하기 위해 만든 목판으로 현재 절반만이 전해오고 있다.
감나무를 기름에 튀긴 특수재를 이용해 만들어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 당대 예학의 최고봉이었던 곤제 정계청. 그는 우등록 천머리에서 겸허를 강조했다. 그 겸허는 예외 없는 것으로 임금도 겸허를 잃으면 폭군이 되고 말 것이라고 준엄한 주장을 펼쳤다. 이런 글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소름 끼쳤겠죠. 당대에서 쉽게 융화될 수가 없었던 그런 학자, 처사학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학문 체계를 세워 호남 사림을 이끌었던 곤제 정계청. 그를 비롯한 수많은 호남 지식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축옥사는 당쟁의 뼈아픈 결과물이었다. 피로 쓴 조선 당쟁사의 상징인 한평 자산서원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의 현장이며 잊혀진 겸허의 철학자 정계청의 정신과 사상은 남도의 또 다른 보물이다.